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2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특검이 두 번째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2월 17일 새벽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첫 번째로 수의를 입게 됐습니다. 삼성이 썼다는 변호사비 600억 원도 그의 구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이재용을 구치소로 보낸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을 이끌어낸 것은 1차적으로 특검의 뚝심 있는 수사였지만 그 배후의 원동력은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들은 촛불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영장 기각 뒤 열린 첫 주말 촛불 집회.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구치소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갇혀 있습니다. 이날 촛불 집회에는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모였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촛불에 영장 기각 소식이 기름을 끼얹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실 5만 원만 넘어도 그게 처벌이 되니 안 되니 이러는데 몇백억을 그렇게 했다 한다 하더라도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면죄부를 그동안 받아왔고 박근혜가 탄핵되어도 재벌 총수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재벌 천국 헬조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죄를 묻고 재벌 공황을 해체해야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2015년 6월일 겁니다. 긴박했던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주요 등장인물은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영표 복지부 장관입니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헐값에 사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신이 지배하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발표합니다. 제일모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안이었습니다.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동의가 꼭 필요했죠. 그런데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국민연금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만큼 말을 듣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람을 총동원해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자료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료 주고 설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좋은 자료면 공단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관장을 만나는 것이 적당하지 않죠. 예. 자료를 개인에게 주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위원들이 검사하도록 해야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삼성은 바로 이 시기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안종범 수석은 이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죠. 문영표 장관은 즉각 실행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의 간부들에게 반드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TF까지 만들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의결권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해 국민연금이 찬성의 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시로 청와대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이 시기에 이재용의 부하인 장충기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날 안종범 수석은 승마협회 회장이었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을 만납니다. 이 정도면 일이 다 된 것과 마찬가지. 일주일 뒤인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려 합병이 최종 결정됩니다. 기초 기업가치 대비 굉장히 불합리한 합병비를 나왔고 이 두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의 이전이 이재용 일가와 국민들 사이에 이전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봤었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봤어야 되는 문제다. 근데 국민연금이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 회의록에 보면 그런 부분의 검토가 전혀 없거든요.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 8일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독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소홀한 것 같으니 좀 더 신경 써달라.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해라. 문화재단 후원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삼성의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앞으로의 추가적인 거래를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삼성이 약속을 지킬 차례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사이의 거래는 한국에서 기획됐고 독일에서 실행됐습니다. 뉴스타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 취재를 통해 그 어두운 거래의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90년대 초반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법인도 만들어 사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순실을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제가 운전을 해드렸어요. 그 두 분이 그러면 뒤에 같이 타시고 선생님은 운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자주 오셨나 봐요.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알고 제가 4번 운전해드린 것 같아요. 1년 동안 4번이요? 모르겠어요. 여러 해를 통해서 그랬을 거예요. 정유라가 처음으로 승마를 시작했던 것도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승마장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했던 2015년 6월 최순실 씨가 정유라의 말 4마리를 이곳으로 옮겨 놓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 전에 이미 삼성의 지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Alle Pferde sind hierher. 여기 말이 다 여기 Waren 있었는데 zu dieser Zeit 4 Stück. 4 Stück, ja. 말 4마리가 있었어요. Aber die waren nur 4 Wochen hier. Die haben eine Anlage gesucht, Stall, woanders, was eigenes. Und dann haben sie auch im Frankfurter Raum eine Anlage gefunden und dort sind sie dann hingezogen. 삼성 임원들이 아예 승마장을 구입하기 위해 돌아다녔다는 것도 독일 현지 승마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Aber das weiß ich, dass
der große Chef von Samsung, Ja. kommen sollte. Ja. Das habe ich nur von hören, aber hier waren die nicht. Die haben sich Anlagen angeguckt, Reitställe. andere Viele, ich Höfe. weiß, haben viele angeguckt. Ganz Ja. viele in Frankfurt, in Wiesbaden, Heilsfeld. 그리고 드디어 8월 26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삼성은 값을 치렀습니다. 삼성은 바로 이곳에서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코레스포츠에 220억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사이에 추악한 계약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6일 바로 이곳에서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는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최순실 씨는 호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9월 14일 81만 유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7월까지 4차례 모두 280만 유로를 코레스포츠에 보냅니다. 그리고 삼성 유럽 본부에 따로 320만 유로를 보내 정유라가 탈 말을 사줬습니다. 송금은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은행의 지점장이었던 이상화 씨는 최순실 일가의 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매입할 부동산을 알아봐주는 등 마치 집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뒤 그는 정기 인사와는 별개의 특별 인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정기인사가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어떤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위임되는 글로벌 영업본부 수가 그때 그전에는 그냥 글로벌 사업 그룹 밑에가 영업본부장이 한 명만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독일 슈미텐 지역에 있는 호텔과 자택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해 9월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월에는 미르재단, 이듬해 1월에는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졌고 삼성은 여기에 또 204억 원을 출연합니다. 이재용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아주 믿을 만한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했으니까요. 삼성물산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수산 출자 여부를 조사해 주식 매각을 명령하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 국정감사에 삼성 임원이 출석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마치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유물인 것처럼 검은 거래에 동원됐습니다. 이 딜의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익과 사익 사이의 거래 성질을 갖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한쪽 편의 사익은 권력자의 사익이고 또 다른 한쪽의 사익은 총수의 사익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사익과 사익 간의 거래를 한다고 할 때는 결국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공익, 그 다음에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그 공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7일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선대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 바쳤다가 이른바 50 청문회에 불려나온 적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그 재벌 창립자의 2, 3세들이 다시 정경유착으로 줄줄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소환된 것입니다. 이병철의 손자 이재용,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 최종현의 아들 최태원, 신격호의 아들 신동빈, 구자경의 아들 구본무, 조중훈의 아들 조양호. 김승현은 그때도 돈을 내고 이번에도 돈을 냈습니다. 이날 집중적인 질의를 받은 것은 이재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누가 결제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보낸 자금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정말 그럴까요? 삼성은 그리고 이재용은 최순실을 몰랐을까요?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관계를 털어놨습니다. 삼성하고 CJ가 2011년 말 2012년 초부터 싸움을 벌여요. 이재용이가 아버지 이건희한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건 CJ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CJ 이재현은 MB정부에 선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MB정부 시절에는 삼성이 좀 밀렸죠, CJ한테.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아들 이명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해서 차명으로 관리해온 상속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 CJ 이재현의 부친 이명희와 삼성 이건희가 이병철의 유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기회로 삼아 청와대 로비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장충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전략실 최지성 씨 밑에. 그 사람이 총괄해가지고 온갖 군데 로비를 냈어요. CJ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대관 로비팀을 4명이 만들어요, 삼성이. 전무 2명, 상무 2명. 그걸 총괄하는 게 장충기고. 그 결과 청와대 안에 삼성파와 CJ파가 나눠지게 됐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청와대가 CJ파하고 삼성파로 나눠진 거예요. CJ파였어요. 삼성파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사람들. 청와대가 기업들의 자금을 요구한 건 물론 대기업 오너까지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조원동 수석이 이미경 CJ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가 폭로됐습니다. 진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지금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하신 거예요. 진짜 2013년 말에 벌어진 이 사건 역시 청와대 내 삼성파와 CJ파 사이 알력 다툼의 결과물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삼성파였던 조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하자 이미경 회장이 이를 녹음해 청와대 내 CJ파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조원동 그게 터진 거예요. CJ 이미경이가 청와대 안에 있는 CJ파들을 이용해서 그걸 청와대에 뿌린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청와대 내에서 이미 삼성파가 우위를 잡은 상황이어서 이미경 회장의 문제 제기는 무의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 말에 완전히 삼성이 이겨버리죠. 그걸 하면서 삼성이 최하고 정한테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이나 이런 사람이 삼성을 위하는 거를 눈 감아버리니까 그걸 믿고 간 거죠. 삼성이 적어도 2013년 말부터 최순실과 정윤회의 존재를 알고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입니다. 재벌 입장에서 세습이 가장 큰 관심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무슨 수가 있어도 대통령의 줄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독가스와 같아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 틈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뿐이죠. 결국은 최순실을 찾아낸 거지, 삼성이. 최순실이라는 틈이 없었어도, 그리고 정유라와 승마라는 틈이 없었어도 삼성은 틀림없이 다른 틈새를 찾아냈을 겁니다.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작성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성향 보고서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성향, 취미, 지인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이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런 활동을 하는 대관업무팀이 계열사별로 따로 있고, 또 이를 보조하는 홍보팀과 그룹 미래전략실까지 합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모두 미래전략실로 취합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권력기구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 파고듭니다. 헌법에 따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거든요. 근데 삼성에 대한 봉사자로 왜곡시키는 거죠.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공정하게 국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에 맞춰서 업무 집행을 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죠. 공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기업도 삼성입니다. 뉴스타파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모두 119명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뒤 삼성 계열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세계 2위부터 5위까지인 현대차와 SK, LG, 롯데에 취업한 공직자 수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삼성이 선호하는 것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들. 경찰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출신이 19명, 검찰과 감사원 출신이 각각 9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이 7명, 국정원과 공정위 출신이 각각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요한 경우 이재용의 이해관계를 위한 로비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현직 공무원들도 관리하고 있고 퇴직 공무원도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사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 권력,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정치 권력을 사실상 돈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삼성이 이런 정보 수집과 로비 활동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른바 황제 경영을 일삼는 이건희 일가의 존재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총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하트무트 바이어 씨. 삼성의 유럽본부 고문으로 20년 동안 일했던 그는 삼성의 조직 문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Meines Erachtens aufgrund meiner Tätigkeit hat man von unten nach oben Kritik in der Form nicht wahrgenommen und ich glaube, dass es auch ein bisschen mit der koreanischen Kultur im Allgemeinen zu tun hat. Der Boss sagt, das wird gemacht und dann wird es gemacht. Und selbst wenn das Management kritisch dazu steht, hat man Angst, um seine eigene Position, das nach oben zu transferieren. Um seine eigene Position zu schützen, versucht man nur gute Meldungen weiterzugeben und die schlechten zurückzuhalten. 이런 조직 문화는 특히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빗나간 충성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2대가 지나면 50%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3대가 지나면 25%로 줄어요. 경영권 그 승계는 그 물리 법칙과 수학 법칙을 수학 법칙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최소한 2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3대까지 가는 경영권 승계는 무리한 어떤 그 위법한 행위들을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정경유착이 발생을 하고 또 부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고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돈의 힘으로 권력을 매수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반칙을 일삼고 법의 심판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삼성의 금권 정치. 그 뿌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권력과의 유착으로 불을 쌓아 5.16 쿠데타 이후 제1호 부정축제자의 칭호를 받았던 이병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려 한국 사회 곳곳을 오염시킨 이건희. 3대 세습을 위해 20년에 걸쳐 저지른 온갖 불법과 편법도 모자라 수백억 원의 뇌물로 박근혜 최순실을 매수한 이재용. 삼성의 반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78명이나 되지만 10년이 넘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 담당 직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해 하청업체를 쥐어짜 망하게 하고도 검찰 수사나 공정위 조사를 받기는커녕 국정감사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수의 성매매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은 6개월 동안이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데모크라시, 즉 국민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자부합니다. 광장에 서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장을 채웠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텅 빈 광장을 지배하는 건 누구일까요? 사실상 삼성 청문회였습니다. 삼성과 SK, 롯데 등 재벌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5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플루토크라시, 금권 정치. 차라리 이 말이 우리의 정치 체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플루토는 부유함의 신, 그리고 동시에 지옥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부의 상징인 황금과 귀금속이 땅 밑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플루토크라시, 지옥의 신 플루토가 다스리는 땅을 우리는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재벌이 돈으로 매수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온갖 경제적 기회를 독점하며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 나라를 정말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바지한 것도 많고 하겠지만 그걸로 죄가 탕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 기본적인 것만 지켜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일은 없겠죠. 예, 재벌들도 마땅히 법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될 책임들은 달게 받는 것이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반칙과 특권의 역사를 이제는 어쩌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루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 조선을 넘어 헤븐 조선으로. 이것이 바로 촛불의 최종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제로 돌아가는 길, 한계에 부딪힌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재벌개혁 하자는 게 사회주의 하자는 것도 공산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파가 재벌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는 일은 5년 임기 안에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고 기다리기보다는 재벌 체제의 반민주성이 낱낱이 폭로된 지금 시기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천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선거 후의 개혁. 왜냐하면 선거 후는 여서야 되거든요. 어느 당이 집권하건 국민의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딴 당은 그 뭐 니네 당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지로를 아끼지 않겠다 이러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오히려 개혁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 개정에 관한. 금권이 지배해온 이 나라를 국민이 지배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일. 그 일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주권자들의 명령입니다.